안녕하세요. 예. 지난주 수요일 날 합격자 발표가 있었어요. 그거 좀 통계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작년이 28회였는데 28회 때 합격자가 24,000명이었어요. 올해가 29회인데 작년에 비해서 원서를 낸 사람이 10%가 늘었어요. 10%가 증가해서 한 2만 명이 늘었어요. 2만 명이. 원서 낸 사람이 늘었으니까 합격자 숫자도 늘어야 되는데 합격자 숫자는 오히려 줄었어요. 16,000명이에요. 한 8,000명이 덜 붙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시험이 좀 어땠다? 좀 어려웠다. 그렇죠? 어려웠는데 이 어려운 게 1차 과목에서는 민법이 어려웠고 2차 과목에서는 공법이 어려웠대요. 둘 다 공통점이 양이 많은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16,000명이 안 될 수도 있었어요. 이제 2차에서 공법이 한 문제가 모두 정답이 됐고 세법이 복수 정답을 해줬대요. 두 개를 올려준 거예요. 두 개를 올려줘갖고 합격률을 21%를 만들었더라고.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면 그럼 내년에 여러분들 시험도 아마 이 정도 수준으로 합격을 시키려고 그러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무 떨어지면 안 되니까 한 20% 정도는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닐까. 아니 일부러 두 개를 올려줘가지고 20%를 맞출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두 개를 안 올려줬으면요 한 15% 이렇게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비난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20% 정도 수준에서 맞추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올해 시험에서 제일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1차 면제되고 2차만 보신 분 있죠. 그분들이 많이 떨어지셨어요. 그분들이 여기 학원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떨어진 이유는 나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임진왜란이 왜 일어났어요? 방심해서 일어났단 방심해서 아이 내가 1차를 붙었는데 뭐 까짓 거 2차야 뭐 천천히 하지 뭐 그렇죠? 그래서 한 5월달 7월달 와가지고서 그냥 하려 그러다가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마 떨어진 것 같고 2차 과목 공법은 내가 잘 모르니까 제가 설명드릴 수가 없고 민법은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이 경향이 제가 보기에는 계속될 것 같아요. 계속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20% 수준으로 맞춘다고 하면은 그러면 1차 한 과목 어렵게 내고 2차에서 또 한두 과목 어렵게 내갖고 숫자를 맞추려고 하는 것 같아. 근데 이제 민법이 어렵게 나온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긍정형 문제가 많았어요. 긍정형이라고 하는 게 옳은 것을 찾으라는 문제. 옳은 것을 찾으라는 문제가 28회 때는 몇 문제였냐면 이게 9문제였는데 올해 29회 때는 몇 문제냐면 19문제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찾는데 이걸 다 지워가면서 찾아야 되잖아요. 옳은 것을 찾으라 했으니까 얘는 이래서 틀렸고 얘는 이래서 틀렸고 이래서 틀렸고 이래서 틀렸으니까 얘가 답이다. 그러니까 지문을 다 읽어야 되잖아.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두 번째 또 시간 많이 잡아먹는 게 사례 문제예요. 이게 뭐하고 좀 비슷하냐면 우리 학기론의 계산 문제 있죠. 계산 문제 시간 많이 잡아먹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계산 문제는 보통 몇 문제 나와요? 한 7문제? 그렇죠? 7문제, 8문제 뭐 그 정도? 그렇죠? 그런데 사례 문제가 28회 때는 7문제 나왔었어요. 근데 올해는 14문제 나왔어요. 14문제. 사례 문제라고 하는 건 가불병 나오는 거 있죠. 그래서 막 법률 관계 따져야 되는 거. 그 문제가 무려 14문제가 나왔어요. 요건 이제 뭘 보여주는 거냐면 여러분들 공부하는 패턴을 출제위원이 출제하는 쪽에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했냐 그동안에는 기출문제가 있다 이거죠. 기출문제 답으로 나온 거를 어떻게 했어요? 동그라미 치고 암기했죠. 기출문제 답으로 나온 걸 동그라미 치고 암기를 했다니까. 그게 일정 부분 통했어요. 사실은. 시험이 쉽게 나올 때는 그게 통했어. 특히 28회 때는요. 민법이 좀 쉬웠거든요. 그때는 이랬어요. 내가 정답이에요. 정답이 손을 들고 있어. 정답이 손을 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다른 지문 몰라도 다른 지문 어려운 지문 있었어. 그런데도 너무 확실하게 정답이 손을 들고 있으니까 찍고 넘어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례 문제도 이렇게 많이 안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패턴을 알고 있으니까 당신들이 이렇게 공부하지 그 패턴을 확 바꿔버린 거예요.
패턴을 확 바꿔버리니까 이게 이제 안 통하는 거야. 이것도 사실은 나는 전혀 필요 없다는 건 아니고 이것도 일정 부분 필요해요. 이것도 일정 부분 필요해. 그런데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뭐예요? 좀 공부하는 패턴이 바뀌어야 된다. 조금 패턴이 바뀌어줘야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시험에서 1차 민법, 2차 공법에서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있었던 건 내가 두 개인 것 같아. 첫 번째가 시간 부족이에요. 시간 내 문제를 못 푸는 거죠.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시간이. 두 번째는 이렇게 예상하지 않았던 문제가 나오니까 민법도 그렇고 공법도 그렇고 이거 처음 보는 거야. 처음 보니까 확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멘붕이 온 거예요, 멘붕. 나는 두 번째 이유는 멘붕 같아. 멘붕. 이거는 내년도 여러분들 시험에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냐. 똑같이 그럴 것 같다. 그래서 시간 부족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 그랬어요? 암기해야죠, 암기. 그렇죠? 내가 이것도 일정 부분 필요하다니까요, 일정 부분. 근데 필요한데,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잘못하는 게 뭐냐면 이 기출에 대한 분석이 잘 안 돼 있는 게 기출 문제 답으로 나온 거는요, 다시는 답으로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보면 알 수 있다니까. 답으로 나온 건 절대 답으로 안 나오니까 차라리 뭐가 중요하다? 답으로 안 나온 거. 걔가 다음번에 어떻게 한다? 말을 바꿔서 그게 문제가 나온다. 차라리 내가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범인은 범죄 현장에 반드시 다시 나타난다. 근데 어떻게 나타난다? 변장하고 나타난다. 그대로 나타나질 않는다. 변장하고 나타나는 걸 찾아내야 되니까. 그렇죠? 그게 일단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이 시간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기출 문제 나오지 않은 거. 그런데 이런 것도 있죠. 다른 국가고시에서는 나왔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안 나온 거. 그런 게 출제 가능성이 더 높은 거다. 그렇죠? 그걸 이제 어떻게 한다? 암기를 해야지. 암기를 해서 팍 찍고 넘어가야 되니까. 단순 암기형 문제도 나오죠. 그렇죠? 짧게 물어보는 문제도 나와요. 올해도 취소권 제척기간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어요. 3년, 10년. 그런 거는 빨리 찍고 넘어가야 되니까 거기서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고. 거기서 시간 오래 끌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많이 틀렸다니까요. 왜 틀렸는지 알아요? 얘기해 줬잖아. 이렇게 쉬울 리가 없다. 뭔가 함정이 있을 거다. 아니 함정을 파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함정을 파고 땅 파고 들어가. 그래서 틀리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게 암기가 돼야 되고. 두 번째 멘붕은요. 그런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경험이. 그런 경험이. 올해 수능도 그렇잖아요. 국어 31번 문제. 그런 문제를 모의고사에서 안 본 거야. 모의고사에서 봐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패스. 통과하면 되는데. 그렇죠? 근데 그거 풀겠다고 막 덤벼들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멘붕이 왔잖아요. 근데 국어가 1교시잖아. 그렇죠? 근데 2교시, 3교시 다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다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점수가 다 떨어졌다는 거 아니야. 물론 만점 받은 애들도 4명이 있대. 걔네들은 논외로 치고 걔네들은 고려 대상이 아니야. 걔네들은. 그러니까 멘붕은 내가 보기에는 모의고사예요. 이런 문제를 많이 풀어서 모의고사예요. 모의고사. 문제를 많이 푸는 게 해결하는 방법이다. 근데 이제 제가 제안을 할 게 하나 있어요. 올해 특징 중에 하나가 1차 면제되고 2차 가서 떨어지신 분들이 많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2차만 공부하면 좀 유리한 게 있죠. 4과목만 하면 되니까. 그렇죠? 4과목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게 그닥 유리하지 않은 거야, 이제. 유리하지 않은 거야. 왜냐하면 예년 같은 경우는 1차 붙고 2차만 보는 사람들이 합격률이 상당히 높았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2차가 어렵게 나오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차라리 뭐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동차합시다. 동차.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애를 연년생으로 낳느냐 한꺼번에 쌍둥이를 낳느냐 연전생으로 낳으면 힘들잖아 키우는데. 그렇죠? 근데 쌍둥이는요 한꺼번에 나니까 그게 차라리 낫다 이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동차 합격을 하는 게 낫다. 아니 왜냐하면 자 1차 붙고 2차만 봤을 때 합격한다는 보장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는데 그럼 보장이 지금은 없잖아. 그렇죠? 그럼 차라리 어떻게 하는 게 낫다. 차라리 그냥 죽기 살기로 해서 그냥 쌍둥이 낳는 게 낫지 않겠냐. 동차 합격하자. 내 생각은 그래. 하자.
이 동차 합격을 하려면 전제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1차 목표가 여러분들 1차 목표가 뭐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1차 목표가 잊어버렸을까 봐 또 얘기하는 거예요. 1학기 말 6월 말에 모의고사 봐서 1차 두 과목은 60점을 일단 넘겨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1학기 때 1월 달서부터 6월 달까지 뭐를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 1차를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 그 중에서도 뭐를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요. 민법을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야 2학기 때 7, 8, 9, 10월 달에 2차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동차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1차가 안 됐어. 6월 말까지. 그럼 7월 달에 또 1차 잡고 있어야 되잖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어요. 2차가 아무리 열 몇 개가 남아도 1차에서 하나만 모자라도 어차피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차를 빨리 끌어올려야 돼요. 1차를 빨리 끌어올려서 1차 목표를 6월 말까지 1차 두 과목을 일단 60점을 넘기고 그리고 난 다음에 7월 달서부터 2차 과목을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거고 1차는 7월 달은 계속 반복하는 거야. 이제 그거 했던 걸 반복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그게 필요하다. 동차 합격을 하자. 자,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게 시험 합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시험 합격하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1번, 2번, 3번 얘기했잖아. 1번 이게 제일 중요하다. 양을 줄여야 된다 그래요. 이게 계속 얘기해야 돼 이거. 분량을 줄여야 내 산다. 산다. 응? 그래서 양을 줄이는 방법을 계속 우리가 하고 있었어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줄인다 그랬어요? 무조건 앞대가리 잘라먹고 뒷대가리 잘라먹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뭐가 있다? 체계가 있다. 체계를 먼저 딱 잡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목차가 있다. 목차. 우리 공부하는 순서가 있다. 이 목차 중에서 시험에 잘 출제되는 뭐가 있다? 그래요. 논점이 있다. 이 논점이 몇 개가 있다? 80개가 있다. 일단 이게 첫 번째예요. 응? 이 방법을 지금 여러분들이 11월 달, 12월 달에 익숙해지는 게 첫 번째야. 응? 두 번째 이제 분량을 줄이는 방법은 뭐냐? 단권화예요. 단권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요? 일정한 시점이 되면 책을 갈아타죠. 그렇죠? 환승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한다? 한 놈만 팬다. 그 놈만 계속 봐야 된다. 딴 거 중간에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공부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중간에 새로운 책을 잡으면 그게 뭐가 되냐? 이전까지 했던 공부는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그럼 새로 해야 된다. 그렇죠? 장래를 향해서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뭘 해야 된다? 단권화를 해야 된다. 일정한 시점이 되면 환승을 해서 그래서 요게 7월 달이라고 그랬죠. 7월 달에 내가 뭘 보면 된다고 다 정해줬죠. 그래요. 못 들은 사람을 위해서 다시 한번. 자, 이론은요. 기본서를 보셔서 나는 빨리 볼 수 있다 그러면 기본서 보셔도 돼요. 근데 기본서 자체가 일단 두께가 있잖아. 나는 두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가 되냐면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더라고. 심리적으로. 두께가 있으니까 일단 탁 보면 이걸 언제 다 보나. 그러니까 처음 지금 진도 나가고 있는데 기본서 나오면 아마 이제 다음 주? 이번 주 중에 나올 거예요 아마. 이번 주에 나오는데 기본서를 탁 보면요. 진도를 앞에 나가고 있는데 뒤를 봐. 뒤를 보면서 이걸 언제 다 보나. 이렇게 한숨을 쉬더라고. 한숨을. 그러니까 책은 무조건 뭐가 좋다? 얇은 게 좋다. 찰랑찰랑이 좋다. 찰랑찰랑이. 그러니까 차라리 그래서 요약집이 낫지 않겠냐 이거예요. 요약집이 207페이지인데 그런데 뭐 목차 빼고 뭐 빼면 한 190페이지 돼요. 근데 이제 장점이 하나 있잖아요. 장점이. 뭐가 장점이라고 그랬어요? 다 잊어먹었어. 그치? 그러니까 내가 계속해서 해야 돼. 내가 기본서 저자잖아요. 근데 요약집도 저자잖아. 그럼 같을 거 아니야. 그 기본서를 그대로 줄여놓은 거니까 체계가 같을 거 아니에요. 그림도 뭐 같을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뭐예요? 이게 익숙한 게 그대로 오니까 그게 조금 낫겠지. 만약에 기본서 저자하고 요약집 저자가 다르면요. 그러면요. 전혀 다른 체계를 봐야 되잖아. 그것보다는 기본서를 줄여놓은 걸 보는 게 나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나을 거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문제도 중요하다 그랬어요. 문제는 뭘 한다? 뭘 계속 보면 된다. 여러분들 7, 8월 달 오후에 뭐 한다 그랬어요? 단원별 모의고사 한다 그랬죠? 그렇죠? 7, 8월 달 단원별 모의고사가 있다. 단원별이니까 진도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전부 몇 번 하냐면 8번 한다 그랬어요. 8번. 8회인데 한 회당 30문제. 그럼 몇 문제다? 240문제면 나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240문제를 아예 어떻게 해라? 문제도 외우고 지문도 외워버려라. 이게 만약에 500문제 이렇게 되면 부담스럽다니까요. 그러니까 240문제를 문제도 외우고 지문도 외워버리라고요. 계속 반복해서 보라고. 모의고사 볼 때 내가 뭘 드린다 그랬어요? 해설지를 드릴 거야, 해설지를. 응? 해설지는 따로 드릴 테니까. 이게 책 밑에 바로 정답 있고 해설 있으면요. 푸는 게 아니야,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아. 그러니까 시험을 보는 게 문제 푸는 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모의고사. 시험을 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해설 강의할 때 정답하고 해설지를 드릴 테니까 그걸 가지고서 해설지가 있으면 계속 볼 수 있잖아요. 반복해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 문제는요, 지문 5개 뭐 하는 거죠? 오지선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풀려면 뭐에 강해져야 된다? 지문에 강해져야 된다. 지문에. 1, 2, 3, 4, 5 지문이요. 그래서 지문은 뭐가 있다? 정답이 방긋 웃는 민법 지문이 있다. 정답이 방긋 웃는 민법 지문이 있다. 이건 이제 다음 주에 나올 겁니다. 다음 주에. 그러니까 요 3개 계속 반복하시는 거야. 책이 정해진 거예요.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린 이유가 중간에 여러분들이 자꾸 유혹을 받아요. 누가 뭐가 좋대. 누가 뭐가 좋대. 그냥. 남자들은요, 그냥 정력에 좋다 그러면 앞으로 앞뒤를 안 가려. 여자들은요, 이뻐진다면 앞뒤를 안 가려. 그러니까 갑자기 무슨 뭐 묘약이 있는 것처럼 막 생각하는데 그런 거 없어요. 시험이라고 하는 건 정직한 거예요. 자기가 노력한 만큼 나오는 거야. 근데 이게 마음을 급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막 급하게 점수를 올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막 좋다고 막 그러잖아, 누가. 그럼 그 사람한테는 좋을 수 있지만은 여러분한테 좋다고 장담 못 해. 그러니까 보던 거 보는 게 제일 나아요. 이게 이제 제일 핵심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요걸 하고 있어요. 책의 목차, 논점에 따라서 공부하는 걸 계속해서 하고 있었어. 그렇죠? 그래서 일단 다시 책에부터 복습하는 거예요. 자, 큰 걸 보는 거야. 큰 거, 큰 거. 이게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집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을 짓는다. 그렇죠? 모래 위에 집을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기초가 약해서 금방 무너진다고. 집 지을 때 제일 먼저 뭐부터 해요? 땅부터 파요. 땅부터. 그렇죠? 땅부터 파는 게 이게 기초를 잡는 거예요. 그렇죠? 땅 쫙 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해요? 골조를 세우잖아요. 골조를. 그렇죠? 그게 지금 목차를 잡는 거예요. 목차를. 근데 이거를 안 하고 요것만 한다 이거야. 그럼요. 얘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이게 막 저기들끼리 날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아요. 문제를 푸는데 풀어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진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무리 힘들어도 요걸 하셔야 돼. 그리고 요걸 해놓으면 뭐가 장점이 있냐면 민법의 가장 큰 문제가 이거예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돌아서면 잊어버리거든. 볼 때마다 새롭거든. 그렇죠? 그건 왜 그런 거냐면 이걸 안 해서 그래요. 적어도 돌아서도 뭐는 남냐면 목차는 남아요. 여러분들이 뭘 하는지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뭘 하는지를.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게 민법이 뭘 공부하는 거고 학계로는 뭘 공부하는 거고 뭘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큰 체계가 일단 1번이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민법 법 공부하는 거잖아요. 내가 법은 뭐라 그랬어요? 크게 조문하고 판례다.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는 게 이거잖아요. 그렇죠? 조문하고 판례다. 조문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다? 조문은 요건과 효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원칙과 예외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제일 먼저 요건에 해당하면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는 요건 물어보고 효과 물어보는 거예요. 요건을 틀리게 써놓으면 이 효과 발생 안 하죠. 요건을 써놓고 효과를 다른 말로 써놓으면요. 그것도 틀리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다? 예외가 있다. 이것도 시험 문제 지문에 나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지문에 이렇게 나와요. 문제 지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게 뭔 소리예요? 원칙이죠. 그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지문에 써줄 거 아니야. 그럼 그건 뭐예요? 예외 묻는 거죠. 그렇죠? 그 조문은 이거예요. 조문은. 근데 이 조문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생활 가서 적용이 되는 게 그게 뭐다? 판례다. 그러니까 우리 103조 조문이 뭐였어요?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 어떤 거예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여기까지가 요건. 뭐로 한다? 무효로 한다? 효과. 그럼 이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하는지 안 하는지는 누가 정해준다? 판례.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법률행위가 그게 뭐다? 키워드. 그렇죠? 반사회 질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긍정, 그렇다. 소극, 부정, 그렇지 않다. 103조 위반이다. 무효. 103조 위반이 아니다. 유효. 그렇죠? 그러니까 판례는 키워드하고 뭐로 나눠진다? 결론으로 나눠진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을 유행하던 그 동그라미 치고 외운 게 이걸 외운 거거든. 왜냐하면 우리 시험 문제 뭐가 많이 나오니까. 판례가 많이 나오니까. 그렇죠? 판례가 많이 나오니까 키워드 동그라미 치고 결론 외운 거예요. 맞아요. 그게 전혀 필요가 없다는 건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그 핀트를 잘못 잡은 거예요. 그걸 그렇게 공부하는지를 아니까. 그런데 어떤 키워드와 결론을 외운 거예요? 우리 시험에 나온 거. 기출문제 답으로 나온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치고 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출제위원이 그렇게 하는지를 아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안 나온 거 물어보잖아, 안 나온 거. 안 나온 거 물어보니까, 이거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순 암기를 한 거야. 뭐냐면 이 키워드하고 결론을 했는데, 그런데 왜 이 결론이 나왔는지를 뭘 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는 필요 없다! 그냥 결론만 외워! 이렇게 된 거야.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단순 암기라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 말대로 안 나오고 다른 말로 나오면요. 그럼 이제 못 찾아내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말을 꼬아. 그러니까 민법이 문제가 아니라 국어가 문제인 거죠. 라고 아니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내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그런 말은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지문에서는 기다 아니다만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뭐예요? 라고 아니하지 아니할 수 없다. 막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거 막 멘붕이 오는 거야 그냥. 그렇죠? 거기다가 이걸 읽었는데 이게 무슨 뜻이지? 막 하다 보니까 시간은 막 가는 거고.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가 안 된 거냐면 단순 암기만 한 거지. 여기 지웠네. 문제를 좀 풀어가지고서 모의고사를 보고 이런 경험이 너무 없었던 거야. 그냥 단순히 그것만 외운 거야, 그냥. 그게 전문 줄 알고. 근데 그게 이제 재수가 좋아서 적중이 되면요. 대박이지, 그러면. 그렇죠? 그거 대박이야, 그렇게 나오면. 근데 그거는요, 다 대박이야. 28회 때. 그때가 민법이 좀 쉬웠거든. 그때 문제가 쉬웠어요. 그때는 나도 적중률이 어마어마했어. 나중에 우리가 백선을 해요, 마지막에. 백선을 하는데, 백선에서 34문제가 나왔어. 예? 아니, 그 증거가 있으니까 보면 알아. 보면 다 있어요. 응? 그러니까 그때는 나만 적중시킨 게 아니라 다 적중시켰어. 다 적중되는 거야. 그거 물어볼 거 그거 물어보니까. 근데 이제 뭐예요? 올해 같은 경우 29회는 안 나온 거, 안 한 것도 막 나왔단 말이야. 안 한 것도. 나도 안 가르쳤어요, 그거는. 공동조당 문제가 나왔는데, 공동조당 문제는 2017년도 12월 달에 나온 판례야. 그러니까 체계도 없어. 그러니까 그런 판례를 낸 거예요. 아무도 가르친 놈 없어. 내가 안 가르치면 다른 놈도 가르친 놈 없어. 내가 제일 많이 가르치는데, 응? 판례하면 난데, 그런데 아무도 가르친 놈 없다니까? 근데 또 해설 강의할 또 한 놈이 이러더라고. 자기가 이걸 가르친 적이 있대. 그래, 한 번 가르쳤다 그래. 응? 시작고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그 누가 증거로 누가 찾아내서 그걸 할 거야. 그런데 한 번 가르쳤다고 되나? 자, 한 번 가르쳤으니까 나는 했어. 그러니까 틀린 건 니들 잘못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비겁한 거지. 그 판례를 적어도 10번 이상 계속 여러분한테 반복해서 지금 계속 반복하는 거야, 이것도.
그렇죠?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풀어낼 수 있게끔 하는 게 내가 해야 될 일인 거지. 나는 한 번 했는데 니들이 안 해서 틀린 거야. 이게 말이 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건 아주 그냥 자기는 책임지지 않겠다. 이런 게 유체 이탈이야, 유체 이탈. 응?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방법이 전혀 틀린 거는 아닌데, 근데 이제 이 허점을 파고 들어오니까 뭘 해야 돼요? 키워드와 결론이, 이 키워드가 왜 이 결론이 나왔는지 뭘 해야 된다?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키워드 결론을 할 때 우리 시험 답으로 나온 걸 하지 말고 답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그런데 말이 바뀌어서 나올 거, 특히 어떤 거, 다른 국가고시에서는 나온 거, 우리 시험에서는 안 나온 거, 요런 걸 따라가는 게 그게 낫다 이거예요. 그런 게. 그게 아무래도 적중률이 높을 거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1차 한 과목은 무조건 어렵게 내요. 돌아가면서 어렵게 내, 돌아가면서. 그런데 개론은 내가 보기에 더 이상 어렵게 내기가 어려워. 개론은. 이미 다 정체가 밝혀졌고, 그 다음에 범위가 딱딱 정해져 있잖아요. 기껏 어렵게 내는 게 뭐예요? 계산 문제 어렵게 내는 거잖아. 근데 계산 문제는 그냥 안 풀면 그만이야. 그렇잖아. 계산 문제는 그냥 안 풀면 그만이야. 계산 문제 나오면 버리고 나머지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개론은 어렵게 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민법은요. 어렵게 내기가 아주 쉬워요. 일단 어떻게 내면 되니까. 얘기했잖아요. 지웠네 여기. 긍정형, 옳은 것을 찾아라는 문제를 많이 내면 시간 많이 걸릴 거 아니야. 그렇죠? 사례 문제 많이 내면요. 시간 많이 걸릴 거 아니야. 시간이 많이 걸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거잖아. 아니 어렵게 내는 게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내면 돼요? 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내면 되잖아. 그럼 그게 국어가 어려우니까 이거 뭐지? 이거 어렵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렵게 내는 거는 개론보다는 민법이 용이해. 그렇죠? 그러니까 민법이 어렵게 나올 거고 얘는 워낙 양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2차 과목은 이래. 내가 잘은 모르지만 2차는 공법이 점수를 따는 과목이 아니야. 그렇죠? 어떤 과목이 중개사법이 점수를 따는 과목이야. 지난주에 합격자 모임을 하는데 중개사법 선생은 어디를 가든지 학생들한테 다 환영을 받아. 선생님들 덕분에 합격을 했다는 거야. 중개사법만큼 효자 과목이 없거든. 그게 양도 적고 점수가 항상 문제가 평이하게 나오니까 점수가 항상 잘 나와요. 공법 선생은 안 와. 안 와. 왜? 오면 잘못하면 맞아주고. 아니 선생님이 수업을 하다 보면 좀 강조를 하잖아요. 강조를. 그러니까 막 그러잖아요. 이거 안 나오면 장 치진다고. 이거 꼭 하라고 막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이것만 보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안 나왔어.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응? 그건 너 때문에 떨어진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아닌데. 그러니까 공법 선생은 이게 참 자불안석인 거야. 그러니까 안 나타나는 거야. 중개사법 선생 일찍부터 와서 앉아 있어. 일찍부터 와서 앉아 있어. 그러니까 2차는 중개사법에서 고득점을 해야 돼요. 중개사법에서 무조건 85점을 넘어야 돼. 공법은 그냥 면피 아시죠? 면피가 뭐예요? 고스톱 칠 때 피 몇 장 먹어야 돼요? 6장 먹어야 피박을 안 쓸 거 아니야. 그거 몰랐어? 피 몇 장 먹어야 되는지 몰랐어? 그러니까 적어도 면피할 생각, 반타작만 한다 이런 생각하고 해라고. 이런 생각하고. 왜냐하면 2차는 과목이 4과목이니까 서로 보완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1차는 과목이 달랑 2개니까 서로 보완해주고 잘 거 없어. 그냥 각자 도생이야. 각자 살아야 돼. 각자 살아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조금 어렵게 나오면 민법이 어렵게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게 일단 첫 번째야. 큰 체계가. 그렇죠? 두 번째가 우리가 민법에서 공부하는 게 뭘 공부하는 거예요? 일단은 민법 총칙하고 재산법 하는 거죠. 가족법은 일단 시험법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는 거냐? 민총에서는 권리하는 거죠. 그렇죠? 그 권리가 무슨 권리하는 거예요? 재산권 하는 거죠. 우리는 민법에서 공부하는 게 권리 공부하는 거예요. 이 권리가 뭘 공부하는 거냐? 재산권 공부하는 거예요. 이 재산권에 뭐가 있다? 그래요. 물권, 채권이 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체계가 민법 총칙에서는 제일 먼저 권리의 의, 그 다음에 권리의 주체, 권리의 객체,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권리 변동.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권리변동. 이거 하는 거예요. 이렇게 권리변동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얘가 법률 효과거든요. 법률 효과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 예, 요건이 있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법률 요건에 뭐가 있다? 법률 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법률 규정이 있다. 이게 법률 요건인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민법에서 제일 큰 체계가 되는 게 법률 효과, 그래서 권리변동, 그래서 법률 요건에 법률행위, 법률 규정이 있다.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민법 총칙에서는 시험 범위가 어디만 시험 범위다? 법률 행위 얘만 시험 범위다. 그렇죠? 자, 이제 민총으로 와서 법률 행위가 시험 범위다. 그래서 이렇게 체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만약에 우리 시험 범위가 법률행위니까 나는 법률행위만 하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 체계를 모르잖아. 그렇죠? 근데 물권법에 가면요. 이게 나오잖아, 지금. 물권법에 가면 이게 뭐예요? 물권 변동이죠. 그럼 물권 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가 뭐예요? 물권행위죠. 채권법에 가면요. 채권 변동이죠. 채권 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가 채권행위죠. 채권행위에 대한 이행으로 뭐 했어요? 물권행위 했죠. 매도 매수했으니까 양도 양수했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것과 그 다음에 법률행위만 달랑하는 것과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이 체계가 어떻게 돼요? 반복되잖아요. 민법 총칙이나 물권법이나 채권법이나 같은 순서잖아. 같은 순서. 그렇죠? 그러니까 체계를 보고 난 다음에 요걸 해야 되는데, 자, 이제 민총에서는 법률행위가 시험범위예요. 법률행위 중에서 뭐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뭘 하는지 알아야 된다니까. 법률행위 중에서 효력요건 해요. 법률행위 중에서 우리 뭐 한다? 효력요건 한다. 효력요건을 갖춘 거라는 거예요? 갖추지 못한 거라는 거예요? 갖추지 못해서,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뭐가 되는 거? 무효 아니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한다. 무효 아니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한다. 그렇죠? 그래서 순서가, 목차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일반적 효력요건이잖아요. 일반적 효력요건 제일 첫 번째, 당사자는 어때야 된다?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목적은요?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 공부하는 뭐예요? 목차, 순서, 목차, 그렇죠? 자, 오늘은 민법 총칙 다 할 거예요. 총칙을 하루 만에 끝내는 기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루도 안 걸려, 하루도. 응? 자, 민법 총칙에서 여러분들은 효력요건 하고요. 효력요건을 한다는 얘기는 이미 성립은 돼 있는 거야. 성립은 된 걸 전제로 하고, 그렇죠? 그래서 자, 무효 아니면 취소할 수 있는 거 한다. 그래서 제일 먼저 당사자부터. 자, 당사자가 누구다? 용어죠, 용어. 당사자는 누구다? 두 가지 뜻이 있다. 첫 번째, 법률행위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 법률행위가 뭐였죠? 매매계약이다. 그럼 매매계약 하는 사람이 누구다? 매도인, 매수인, 이 사람이 뭐다? 당사자다. 그렇죠? 하나 더 있다. 뭐요? 법률행위 하는 사람 플러스 법률 효과가 귀속되는 사람. 이 사람도 당사자다.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인 법률행위는 이걸 지금 미리 해놔야 돼. 개념을 잡을 때. 일반적인 법률행위는 법률행위 한 사람한테 법률 효과가 귀속이 돼요. 그렇죠? 매도인한테 뭐가 귀속돼요? 대금, 지급, 청구권, 법률 효과가 귀속되잖아. 매수인한테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귀속이 되죠. 그런데 이게 분리가 되는 제도가 있다. 법률행위 한 사람하고 법률 효과가 귀속되는 사람이 분리가 되는 제도가 뭐다? 그게 대리다, 대리. 여기서 대리 개념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대리다. 그럼 대리는 법률행위를 누가 한다? 매매계약하러 누가 나간다? 대리인이 나간다, 대리인이. 대리는 누구하고 계약한다? 맞은편에 있는 사람,
상대방하고 한다. 그렇죠? 그런데 효과는 누구한테 기속된다? 본인한테 기속된다. 그러니까 대리는 당사자다 아니다. 당사자다. 법률행위 하재가. 그렇죠? 상대방은 당사자다 아니다. 당사자다. 본인은 당사자다 아니다. 당사자다. 이 당사자 이외의 사람을 누구라 그런다? 제3자라 그런다. 그래서 용어할 때 한 거 아니에요. 응? 그래서 대리 개념을 여기서 하고 이게 당사자란 말이에요. 이 당사자는 어때야 된다? 1번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되고 2번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고 3번 그래요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있는 거 하는 게 아니라 없는 거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권리 능력, 의사 능력이 없으면 그때 매매 계약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무효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누구 알면 되냐면 권리 능력 없는 사람, 의사 능력 없는 사람, 그 사람 알면 돼요. 권리 능력이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일단 태아, 그 다음에 돌아가신 분 사자, 그 다음에 설립 등기 안 한 권리 능력 없는 사단. 그래서 누구요? 교회, 종중.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은 누구요? 만취자. 만취자가 누구예요? 많이 취한 사람이요. 두 번째 정신병자, 세 번째 유아. 그렇죠? 아니 그냥 그것만 알면 돼.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얘야. 행위 능력이 없으면 행위 능력 없는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제한 능력자라고 부른다. 이제 용어예요, 용어. 제한 능력자라고 부른다. 이 제한 능력자 법률 행위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용어 나오잖아요. 제한 능력자에 누가 있다? 1번 미성년자가 있고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이 있고 피한정 후견인 그 다음에는요 피성년 후견인이 있다. 일단 미성년자하고 여기요 피한정 후견인은 능력이 같죠. 그렇죠? 단독으로는 법률행위 못하죠. 법정 대리인 동의받고 하면 되죠. 그러니까 동의 안 받았을 때 뭐 할 수 있다? 동의받지 않고 법률행위 했을 때 취소할 수 있다. 근데 피성년 후견인은요 능력이 완전히 떨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요 동의를 받았든 안 받았든 다 취소할 수 있다. 동의를 받았든 안 받았든 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 둘은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받으면 유효하게 할 수 있어. 유효야. 근데 얘는요 동의를 받아도 취소할 수 있으니까 유효가 아닌 거죠. 됐어요? 요건 딱 요것만 정리하면 돼. 용어만 알면 되는 거예요. 용어만. 됐어요? 자 이제 두 번째 목적이요. 자 우리 법률행위가 뭐죠? 매매계약이죠. 매매계약의 목적은 뭐다? 대답 안 하면 매매한다 그랬어요. 응? 매매계약의 목적은 매매다. 매매. 매매는 뭐 하는 거다? 매도 매수하는 거다. 매도가 뭐다? 재산권 이전해 주는 거. 매수는 대금 지급해 주는 거. 그렇죠? 이렇게 재산권 이전해 주고 대금 지급해 주는 게 어때야 된다? 1번 확정돼야 되고 2번 가능해야 되고 3번 적법해야 되고 4번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1번 확정돼야 되고 확정하고 똑같은 소리가 특정이다. 특정. 아 용어만 알면 돼. 용어만. 확정이 뭐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거예요. 자신이 없어서 얘기를 못하는 거야. 확정? 확실하게 정해져야 된다. 특정? 특별하게 정해져야 된다. 아 그거예요. 특정 이게 개념이 상당히 중요해요. 특정. 특별하게 정해져야 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응?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자네 어디 사나? 자네 어디 사나? 저 일산 삽니다. 그럼요. 혼난다고. 일산이 다 네 집이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일산도 동구 있고 서구 있어요. 그래서 일산, 동구, 서구 무슨 동,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 이게 특정이라고요. 특정. 그렇죠? 그런데 특정, 확정은 여기선 딱 물어볼 거 하나인데 이게 하나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나중에 매매할 때 나와요. 매매할 때. 특정 확정은 언제 특정 확정되면 된다? 매매 계약 시다 아니다. 매매 계약 시 특정 확정될 필요 없고 언제까지? 이행기까지 특정 확정될 수 있으면 된다. 요건 이제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면 간단해. 이해하면 간단해. 왜 간단하냐면 뭘로 이해하면 되냐면 아파트 분양이야. 우리 시험 문제 지문에 아파트 분양 계약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아파트 분양 계약도 뭐다? 매매 계약이다. 매매인데 보통 매매는요. 물건이 있죠. 그러니까 돈 주고 소유권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분양은 지금 물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앞으로 지을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매매는요. 현존하는 물건만 매매하는 게 아니라 현존하지 않은 물건도 매매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매매할 수 있는 거죠. 타인의 권리도 매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장래 물건에 대한 매매 계약이 바로 아파트 분양이라고요. 응? 그러니까 이것도 매매야. 그렇죠? 그럼 우리 아파트 분양 받을 때 몇 동 몇 호 동호수 지정해서 분양 받아요? 우리 아파트 분양 받을 때 동호수 지정해서 분양 받냐고. 아니지. 그거는 언제 하는 거냐면 3차까지 미달나고 난 다음에 4차부터는 지정해요. 처음에 우리가 아파트 분양 받을 때는 동호수 안 정해진다고. 그런데 이 아파트가 미달이 난 거야. 청약한 사람이 얼마 없어. 미달이 난 거야. 그럼요. 1차, 2차, 3차 다 하죠. 그래도 미달 난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그때 이제 동호수 지정해서 파는 거지. 아파트 청약 안 해봤어요? 응? 그렇게 해요, 그렇게. 응? 그러니까, 자, 아파트 분양 받을 때 동호수 정해졌어, 안 정해졌어? 안 정해졌죠. 특정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고, 그쵸? 나중에 이행기까지 특정될 수 있는 기준만 정해져 있으면 돼요. 그래서 분양계약서에 뭐라고 써 있어요? 몇 월 며칠 어디서 동호수 추첨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게 매매 가서 매매 계약에서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계약 체결 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이행기까지 특정될 수 있는 방법 기준만 정해져 있으면 된다. 끝. 끝. 아니 그거 하나만 물어본다니까. 그걸 어디서 물어본다고요? 나중에 계약법 매매할 때 물어본다고. 그러니까 요거는 딱 그것만 하면 된다고. 이해됐죠? 두 번째. 가능해야죠. 우리는 가능한 거 아니라 어떤 거 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 그렇죠? 불가능 줄여서 불능, 그렇죠? 불능. 그러니까 불능이면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전부 다 무효가 되는 게 아니고 일단 용어부터 이렇게 불능이라고 나오면 여러분들은 무슨 불능이냐면 말 안 해도 이건 기본적으로 전제가 돼 있는 거예요. 이 불능은 객관적 불능이에요. 말 안 해도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거, 객관적 불능이에요. 그래서 자 봅시다.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항상 이쪽이 누구예요? 매도인이고 이쪽이 항상 매수인이에요. 쓸 때 항상 이쪽을 매도인, 이쪽을 매수인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은 뭐 해줘야 돼요? 재산권 이전해 줄 의무가 있죠. 을은요. 대금 지급해 줄 의무가 있죠. 그렇죠? 재산권 이전, 대금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그런데 객관적으로 불능의 문제가 생기는 건 어디서만 생기냐면 여기서만 생겨요. 대금 지급은 불능의 문제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없을까요? 지구상에 돈이 없나요? 지구상에 돈은 많은데 지가 없는 거죠. 아니 지구상에 돈이 없어서 못 준다는 건 거짓말이잖아. 왜 돈이 없어? 은행에 가도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안 빌려줘서 그렇지. 아니 안 빌려줘서 그런 거지. 돈은 많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못 준다? 이거는 객관적으로 불능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런데 재산권은요. 집이잖아. 집이 불타버렸어. 그러면요. 이전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불능의 문제는 어디서만 생겨요? 여기서만 생겨요. 여기서만. 그렇죠? 그러니까 불능은 이걸 갖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 불능이니까 채무자가 나오면 이 채무자는 누구다?
매도인이 채무자라고요. 사실은 둘 다 채무자잖아. 얘는 재산권 이전해줄 채무가 있고 얘는 대금 지급할 채무가 있고 둘 다 채무자면서 둘 다 채권자잖아요.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불능은 무슨 불능이라고요? 말 안 해도 불능이라고만 나오면 객관적 불능이니까 그럼 이걸 기준으로 하는 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채무자가 누구예요? 매도인이에요. 그 다음에 그냥 불능이라고만 써주면 이건 전부 불능이에요. 만약에 일부 불능이면 문제 써줘요. 예를 들어서 집이 있는데 집에 창고만 타버렸다. 그럼 일부만 불가능한 거죠. 근데 그런 말 없어. 그럼요. 다 타버린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칙, 전제가 되는 게 불능은 무슨 불능이다? 객관적 불능이고 전부 불능이라고요. 말 안 해도. 자, 그런데 이 불능을 다시 우리가 둘로 나눈다고요. 어떻게 나누냐면 원시적 불능하고 후발적 불능으로 나눠요. 원시적이라는 얘기는 뭔 소리야? 처음부터. 그렇죠? 처음부터. 그러니까 매매 계약하기 전서부터 처음부터 소유권 이전해 주는 게 불가능한 거죠. 그렇죠? 후발적은요. 나중에 매매 계약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불가능해진 거죠. 아니, 원시적이란 말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쓰잖아. 처음부터. 그렇죠? 후발적은 나중에.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금 그 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러니까 원시적 불능이라는 얘기는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인 거죠. 불능이라고 하는 건 이걸 전제하는 거니까 우리가 원시적 불능 이렇게 나오면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일 때 이때 매매 계약이 무효예요. 요때 매매 계약이 무효라고요. 무효. 무효 뭔 소리요? 효력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이 뭐예요? 속된 말로 나가리예요. 나가리. 나가리라고 나가리. 근데 후발적은요. 처음에는 소유권 이전해 주는 게 가능했는데 나중에 불가능해진 거죠. 그게 후발적이죠. 후발적 불능은 일단은 유효예요. 효력이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가능했는데 왜 나중에 불가능해졌냐 이거예요. 그래서 채무자한테 귀책 사유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나눈다고요. 자, 채무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매도인이라니까요. 매도인. 귀책 사유가 뭐예요? 이렇게 해서 또 용어 반복하는 게 귀책 사유가 뭐예요? 고의과실, 고의과실. 고의과실이 귀책 사유라고 그랬잖아. 귀속시킨다. 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는 사유. 자, 민법에서 책임을 묻는 게 뭐라 그랬어요? 손해배상 하는 거, 손해배상. 형법에서 책임을 묻는 거는요? 감옥 가는 거야. 민형사상의 책임 그렇잖아요. 그럼 형사상의 책임은 형벌 받는 거야. 감옥 가는 거야. 그런데 민사상의 책임은요? 아, 손해배상 해주는 거니까 손해배상. 이렇게 손해배상 해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고의과실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이렇게 채무자 귀책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된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채무불이행이라 그래요. 채무 불이행이 됐을 때만 뭐 할 수 있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 취소했죠? 취소 아무 때나 해 못해? 아무 때나 못해요. 취소는 언제예요? 제한 능력자 차고 사기 강박. 그렇죠? 해제는 언제 하냐? 법정 해제, 약정 해제. 법정 해제는 채무 불이행 있을 때. 채무 불이행 있을 때만 한다고. 계약을 해제하고 여기 귀책사유 있으니까 뭐 하겠어요? 손해배상 청구해야죠. 그러면 해제하기 전까지는 일단 뭐예요? 유효죠. 취소하기 전까지도 일단 유효죠. 그러니까 일단 뭐예요? 유효죠. 그렇죠? 그런데 채무자한테 귀책 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할 땐 집이 있었는데 소유권 이전해 주기 전에 태풍이 왔어. 태풍이 와서 집 다 쓸어갔어. 그러면 매도인한테 귀책 사유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는 뭐의 문제가 된다 그러냐면 위험 부담의 문제가 된다 그래요. 위험 부담. 위험 부담이 뭔 소리예요?
이 위험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 이 독박을 누가 쓸 것이냐, 그게 법에 다 정해져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 매도인은 지금 집이 다 떠내려갔으니까 소유권 이전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가 소유권 이전 못 해주니까 매수인한테 돈 달라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소유권 이전 못 해주니까 매수인한테 돈 달라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돈 달라 그럴 수도 없는 거지. 그럼 독박은 누가 쓰는 거예요? 매도인이. 매도인이 누구예요? 채무자라니까. 채무자. 그러니까 이게 위험부담이고, 위험부담은 누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냐, 채무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거요, 채무불이행 위험부담, 이건 다 어디 가서 하는 거냐? 계약법 가서. 계약법 가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민총에서는 뭐만 알면 되냐면 원시적 전부 불능만 뭐가 되고 무효가 되고, 후발적 불능은 일단 뭐다? 유효다. 여기까지. 조금 더 하면 후발적 불능이 됐는데 채무자 귀책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되면 뭐가 되고? 채무 불이행이 되는 거고, 귀책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이 되면 위험부담의 문제가 된다. 거기까지. 어차피 계약법 가면 한다니까요. 그래서 민총하고 계약법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연결돼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민법 총칙에서 뭐예요? 법률행위 하잖아요. 그렇죠? 매매계약이 뭐예요? 법률행위잖아요. 계약이 법률행위잖아. 지난주에 법률행위는 어떻게 나눴어요?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그게 다 법률행위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민총하고 계약법은요, 서로 연결돼 있다고. 연결돼 있는데 이게 또 빈곤의 악순환이라, 이게. 그래서 내가 공부하는 순서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자, 여러분들이 민총을 먼저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물권법 하잖아, 순서대로 하면. 요거 하는 사이 요거 잊어버리죠. 아니, 안 잊어버린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 항상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 인정할 거는. 그렇죠? 이거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약법 왔잖아요. 연결을 못 시켜, 연결을.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민사특별법 하잖아. 민사특별법 잠깐 하는 그 사이 또 이거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연결이 안 되는 거야, 연결이. 영원히 연결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차라리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공부할 때. 민총이 이게 제일 어렵다니까요, 얘가. 양도 많고. 그러니까 일어나는 순서에 따라서 매매계약부터 해라, 매매계약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계약법 먼저 하고. 채권행위에 대한 이행으로 뭐예요? 물권행위 하잖아요, 물권행위. 그렇죠? 물권행위. 그래서 물권법인데, 근데 이걸 물권으로 가지 말고 계약하고 뭐하고 연결돼 있다? 민총의 법률행위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그래서 계약법 보고 난 다음에 바로 민총으로 와라, 민총으로. 응?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순서는 이게 효과적인 거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한다? 물권법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민사특별법 하는 거예요. 특별법은 항상 맨 마지막에 하는 거야. 왜? 얘가 민법이잖아요. 이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순서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 그래야 이게 연결이 되거든. 그죠? 응? 근데 우리는 빈곤의 악순환을 걷고 있다. 이거 나중에 계약법 가면 또 나와요. 어차피 또 나와요. 자, 이제 세 번째요. 적법해야 된다 그랬죠? 재산권 이전해주고 대금 지급해주는 게 적법해야 된다. 이게 뭔 소리다? 법을 위반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위법하면 안 된다. 이 소리잖아요. 근데 이 법은 두 가지가 있다. 법은 강행 규정이 있고 임의 규정이 있다. 이미 우리 용어할 때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임의 규정은요, 쉽게 임의로 할 수 있는 규정이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규정이다. 그러니까 법대로 안 해도 되죠. 임의 규정이 105조였죠. 105조 임의 규정 뭐예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없는 규정, 임의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는 의사에 의한다. 그러니까 법대로 안 하고 지들끼리 달리 약정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임의 규정이죠. 그럼 얘는요, 법을 위반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임의 규정대로 안 해도 되잖아요. 위반해도 되는 거잖아. 근데 강행 규정은 뭐예요? 강행되는 규정이죠. 강행되는 규정이니까 법대로 해야죠. 그렇죠? 만약에 법대로 안 하면요, 위반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뭘 위반하면 안 된다는 거야? 위법하면 안 된다는 건 강행 규정을 위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소리죠.
강행규정 위반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적법이란 얘기는 강행규정을 위반하면 안 되는데 이 강행규정은 다시 두 가지가 있다 이거예요. 조문에는 강행규정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다. 근데 이 강행규정은 다시 효력규정이라고 하는 게 있고 뭐가 있다? 단속규정이라고 하는 게 있다. 말 그대로 얘가 효력규정인지 단속규정인지는 누가 정해준다? 판례가 정해준다. 왜? 조문에 이렇게 돼 있다니까 하여야 한다. 그런데 판례가 얘는 효력규정은 무효다. 그럼 효력규정인 거고요. 단속규정은요. 무효가 아니다. 유효라고는 얘기 안 해. 절대 걔네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해. 무효가 아니다. 그게 뭐예요? 유효란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효력규정 위반했을 때 뭐가 되는 거고요? 무효가 되는 거고요. 단속규정은 단속을 하는 거잖아요. 단속은 누가 해요? 공법이 한다니까. 개인은 개인을 단속할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단속하는 거야? 공법이 하는 거야. 공법은 사법에 영향을 미쳐 안 미쳐? 영향을 미치지 않잖아요. 별개니까. 그렇죠? 아무리 공법상 단속에 걸리더라도 사법상은 뭐다? 유효. 사법상은 유효. 얘가 효력규정인지 단속규정인지 누가 정해준다? 판례가 정해주는데 여러분들은 이 판례 하나만 알면 된다. 지난번에 했는데 뭐요? 중간생략 등기요. 자 봅시다. 갑이 자기 X 부동산을요. 을한테 1억에 매매했죠. 그럼 통상적으로 갑은 매매 계약할 때 얼마 받았겠어요? 1,000만 원. 왜 1,000만 원? 계약금은 통상적으로 몇 프로? 10%. 왜 10%? 그게 거래 관행이야. 응? 그래서 자 계약금으로 1,000만 원 받았어요. 을이 갑한테 계약금 줬다고 X부동산 소유권 취득해요? 아니죠. 소유권 여전히 갑한테 있죠. 그럼 을은 언제 소유권 취득해요? 을은 등기했을 때 소유권 취득해요. 등기했을 때. 그런데 얘가 얘한테 잔금을 안 줬는데 얘가 얘한테 먼저 등기를 해줬어. 그의 소유권 취득해요 못해요? 취득해요. 등기하면 소유권 취득한다니까. 그러니까 법률행위는요.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법률행위 플러스 뭐 하면 돼요? 등기만 하면 돼. 등기만. 잔금을 안 냈더라도 먼저 등기해주면 얘 소유권 취득한다니까. 그럼 얘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팔아먹고 도망간다니까. 그러니까 얘는요. 잔금 안 받고 먼저 등기해주면 돼 안 돼? 안 되죠. 근데 얘가 뭐라 그래요? 갈비 세트 사가지고 와서 얘한테 먼저 등기를 해주시면 내가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바로 잔금 치겠다. 잔금 안 주면서 등기 서류 달라 그러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 그래야 돼?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잔금 가지고 오면 그때 등기 서류 주겠다. 그게 뭐예요? 동시에 하자. 그럼 뭐예요? 동시행의 항변권. 그게 엄청 중요한 거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을이요. 이 X 부동산을 병하고 다시 2억의 매매 계약을 했다. 요 매매 계약이 뭐다? 타인의 권리 매매한 거죠. 매매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매매 계약은 유효다. 그럼 을은 어떻게 하면 된다? 갑한테 등기 받아서 얘한테 다시 등기해 주면 된다. 그런데 을은 그렇게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안 한다? 등기하면 취득세 내야죠. 등기 비용 들죠. 다시 양도세 내야죠. 그러니까 바로 어떻게 한다? 갑에서 병으로 등기를 보내버린다. 이렇게 등기하는 걸 뭐라 그런다? 중간 생략 등기라 그런다. 이걸 공법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미등기 전매. 얘는 등기하지 않고 팔아먹었다. 미등기 전매. 그 법에 어떤 법이 있냐면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특별조치법에서 이렇게 미등기 전매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어떡한다? 처벌한다. 그렇게 규정이 있다고요. 그 규정은 효력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니까 사법상 뭐다? 유효다. 유효. 유효니까 이 병은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소유권 취득한다. 다만 단속에 걸리면요. 그러면 공법상의 제재를 받는 거다. 공법상의 제재 뭐요? 과태료 내는 거다. 과태료. 그렇죠? 이거 했다고 미등기 전매했다고 감옥 가요? 감옥 가요? 감옥 가는 건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한다? 그냥 공법상의 제재를 받는 거다. 안 걸리면요. 넘어가는 거다. 안 걸리면 넘어가는 거다. 뭐 다 걸리나? 재수 없는 사람만 걸린다. 그렇죠? 그러니까 안 걸리면 넘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 안 걸리는 101가지 방법을 공부하면 된다. 예? 안 걸리면 되는 거다. 아니 판례가 그렇대잖아. 판례가 사법상 효력을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그러니까 사법상은 뭐다? 유효다 이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다? 단속 규정이다. 그러니까 안 걸리면 된다. 안 걸리면. 그렇죠? 안 걸리면 된다. 이게 바로 중간생략 등기인데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물권법 가시면 나와요. 또 중간생략 등기라는 게. 여기서는 미등기 전매고 그래서 단속 규정이고 요 하나만 알면 된다니까. 다른 거 필요 없고. 됐어요? 여기까지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고 네 번째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죠. 얘가 뭐라고요? 얘가 이제 논점이야. 지금 목차잖아. 그렇죠? 목차 중에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부분을 뭐라 그런다? 그걸 논점이라 그런다. 그래서 자, 용어예요.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거. 우리는 사회적 타당성이 있는 거 아니라 없는 거 하는 거잖아. 사회적 타당성이 없으면 이걸 뭐라 그러냐? 불법이라 그래요.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불법이라 그래요. 이 불법에 두 개가 있죠. 거기 뭐 있어요? 103조 있고 104조 있죠. 그렇죠? 103조는 뭐다? 네, 반사회 질서 행위다. 그러면 얘가 반사회 질서 행위인지 아닌지는 누가 정해준다? 그래요. 판례가 정해준다. 얘는 그래서 판례가 중요하다고요. 하나 더. 요 반사회 질서 행위와 관련해서 이제 뭘 잘 물어보냐면 이중매매. 부동산 이중매매예요. 이렇게 이중매매가 만약에 문제로 나오면 어떻게 나온다? 100% 사례로 나온다. 사례 뭐요? 가불병. 사례로 나온다니까 문제가 사례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논점 80개 적어준 거 있죠. 그렇죠? 거기 보면 103조 반사회 질서행위 있어요. 근데 걔가 이제 별이 2개예요. 별이. 왜 별이 2개냐? 내년도엔 출제 가능성이 더 높아졌어. 계속 6년 연속 문제가 나오다가 올해 안 나왔어요. 올해 안 나왔어요. 그럼 내년에는요? 출제 가능성이 더 높아진 거죠? 아니 6년 연속 해마다 문제가 나오다가 그런데 이제 안 나왔다고 올해 그럼 내년에 또 안 나와? 아니죠. 내년엔 출제 가능성이 높아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이제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둘 중에 하나인데 얘는 뭐 뻔해요. 얘는. 응? 근데 얘는요. 판례는 어떤 판례 해야 돼요? 계속해서 하는 거야. 계속해서 어떤 판례 해야 돼? 시험에 안 나온 거. 우리 시험에 안 나온 거. 안 나온 판례 하라고 안 나온 거. 됐어요? 근데 어떤 거? 다른 국가고시에서 나온 거. 이 103조 판례가 100개도 넘어요. 100개도 넘는 그 판례를 다 할 수가 없잖아. 그거 다 한다고 다 외워지나? 아니잖아. 물론 원리는 있어요. 원리는. 이게 반사회 질서행위인지 아닌지 원리는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어떤 거 하는 거다? 양을 줄여야 될 거 아니야. 어떤 거 해야 된다? 안 나온 거. 안 나온 거요. 나는 이런 얘기 잘해요. 지가 언제까지 안 나올 거야? 예? 아, 그러면 끝내 나오더라니까. 올해도 그런 거 많아. 계속 나온다 그러는데 얘가 배신하고 안 나오다가 올해 나오더라고 이제. 예? 그러니까 결국은 나온다니까. 결국은. 됐어요? 그러니까 103조는 뭐가 중요하다? 판례. 그렇죠? 거기 논점 80에 보면 출제 가능성 별 하나, 별둘, 별 3개 있죠. 그 다음에 그 옆에 뭐 있어요? 출제 포인트 있죠. 출제 포인트라고 뭐라고 써 있어요? 103조. 판례. 그렇죠? 그 다음에는요. 이중매매는 뭐예요? 사례. 그러니까 거기 집중하시라고 거기. 응?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두 번째
104조가 뭐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인데 얘는 이렇게도 불러요. 불공정한 법률행위 그러면 8글자죠. 8글자. 그렇죠? 길잖아. 줄여갖고 폭리행위 그래요. 폭리행위. 폭리행위. 폭리행위는 자 뭐가 포인트예요? 거기 보세요. 의 돼 있죠. 의. 폭리행위가 뭐냐? 의는 뭐라 그랬어요? 요건 플러스 효과. 그렇죠? 요건 플러스 효과. 그 다음엔요. 적용 범위. 적용이 되냐 안 되냐. 그거 물어본다고요. 거기. 응? 그런데 올해는 얘가 문제가 나왔어요. 폭리행위가 문제가 나왔는데 뭘 물어봤냐면 이것도 가능한 거예요. 자, 뭘 물어본다? 의는 뭐다? 요건 플러스 효과. 그렇죠? 그래서 요건은요. 우리 뒤에 가면 이제 계속 나올 거니까 요건은 보통 객관적인 요건하고 주관적 요건으로 잘 나눠요. 객관, 주관. 여기서 여러분들이 무슨 용어하는 거냐면 객관은 무슨 소리고 주관은 무슨 소리고 용어하는 거예요. 법에서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요 객관적으로 한다는 것은 뭐에 따르는 거냐면 외부에 표시된 것에 따라서. 그러니까 표시행에 따라서 하는 거. 표시행에 따라서 하는 거. 그런데 주관적이라고 하는 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심의 의사에 따르는 거. 자, 지난번에 의사표시가 뭐라 그랬어요? 의사표시는 의사를 표시하는 거다. 내심의 의사를 밖으로 표시하는 행위가 의사표시다. 그러니까 의사표시 성립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내심의 의사도 있고 표시행위도 있어야 된다. 내심의 의사에 따르는 건 주관적인 거고 표시행위에 따르는 것은 객관적인 거다. 그래서 얘는 내심의 의사에 따르는 거고.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객관적이라는 것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판단한다. 객관적으로 한다는 것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거고요. 주관적으로 한다는 것은 표의자, 행위자, 그 사람의 입장에서만 판단하는 거. 행위자, 표의자 입장에서 판단하는 거, 그게 주관적인 거예요. 자, 조문 한번 봐보세요. 104조. 조문 해석하는 거예요.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 요건이요. 당사자의 궁박, 그 다음에 콤마 돼 있죠. 그 다음에 경솔, 그 다음에 또는 무경험 돼 있죠. 그럼 앞에 콤마는 또는하고 같은 뜻이에요. 앞에 콤마는 또는하고 같은 뜻이니까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이죠.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건 이전에 시험 문제 다 나왔던 건데 여기서 이 궁박은 어떤 궁박이다? 경제적인 궁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궁박도 포함된다. 근데 우리가 요즘 궁박이란 말을 잘 쓴다, 안 쓴다? 안 쓰죠. 요즘 어떻게 지내요? 아우, 궁박해서.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 그렇죠? 내가 대학 다닐 때 우리 고등학교 선배가 선배님 몸이 어떠세요? 아, 집에 쌀이 없어서. 조금 이 사이코 선배야. 사이코 선배인데 집에 쌀이 없어서. 고기만 먹는데. 응? 뭐야?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 해석인데요. 우리 민법이 언제 만들어졌다 그랬어요? 1953년이야. 그럼 53년은 전국이 다 뭐 했어요? 궁박했어요. 6.25 끝나고 난 다음이잖아. 그때 궁박은 경제적인 궁박이었어. 근데 점점 세상이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경제적 궁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궁박도 뭐한다? 포함이 된다. 정신적, 심리적 궁박을 두 글자로 뭐라 그런다? 멘붕이라 그런다. 멘붕. 어디 가면 멘붕이 온다? 시험장 가면 온다. 시험장 가면. 응? 아니 아까 여기 멘붕 썼잖아. 멘붕. 아 지었구나 또. 응? 멘붕이 와서 떨어지는 거 아니야. 멘붕. 그게 궁박한 거야. 여러분들이. 왜? 시간이 모자르니까. 그래서 궁박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경솔 또는 무경험인데, 자, 이게 객관적 요건이고, 또 하나, 현저하게 뭐예요? 공정을 이뤄야죠. 이것도 객관적인 요건이고, 그런데 주관적인 요건은 뭐냐면,
궁박자가 이런 사정이 있다는 걸 알고 이용하려는 악의가 있어야 된다. 그게 주관적인 요건이에요. 근데 주관적인 요건은 조문에 나와요, 안 나와요? 조문에 안 나오잖아. 근데 누가 요건이래요? 판례가. 얘는 아직 시험 문제 안 나왔어요. 그런데 올해 나온 문제는 뭐가 나왔냐면 이전에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게 거기 무경험 있죠? 무경험은 객관적 요건이에요? 주관적 요건이에요? 무경험은 객관적 요건이라고 했잖아요. 아니 객관적인 요건이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현저한 불공정 이게 객관적인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무경험은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입니까? 일반적인 사회생활 경험 부족입니까? 일반적인 사회생활 경험 부족이죠. 이건 시험 문제 나왔고 그다음에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도 객관적인 요건이요, 주관적인 요건이요. 객관적인 요건이니까 어떻게 판단해야 돼? 일반인의 입장에서 판단해야죠. 행위자 입장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죠. 행위자 입장에서는 항상 불공정해. 행위자 입장에서 항상 불공정하다고. 그런데 현저하게 불공정하려면은 우리가 2배 비싸게 샀다 이거야. 바가지 썼다 이거야. 그럼 쓴 사람은요,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항상 불공정하지. 근데 현저하게 불공정하려면요, 적어도 8배에서 10배 차이가 나야 돼. 그래야 이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거예요? 객관적인 거죠. 요게 올해 답이야. 올해 104조 답이 그거였어요. 응? 그러니까 안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얘가 어디서 나온 거냐? 올해 행정사 시험에서 그게 똑같은 게 나왔어. 행정사 시험에서 그 판례가 똑같은 게 나왔다니까? 그러니까 다른 국가고시에서 나온 게 나왔다 이거예요. 그럼 뭐가 안 나왔어요? 주관적인 요건 안 나왔잖아. 주관적인 요건도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해요. 누가 필요하대요? 판례가. 그렇죠? 그래서 자, 지난번에 한 거 복습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그래서 뭐예요? 효가? 무효. 그렇죠? 이 무효는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 그렇죠? 왜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가 아니니까 절대적 무효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의의 제3자한테도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선의의 제3자한테도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효는 안 되는 게 원칙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 하는 건데, 자, 이제 여기서 마무리 지면 이거요. 둘 다 뭐예요? 무효죠. 얘도 무효죠. 무효니까 이행하기 전이면요, 이행 안 해도 되지요. 이미 이행했으면요, 무효는 원래 이행을 했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해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얘는요, 불법이잖아요. 불법 뭐예요? 나쁜 짓 한 거잖아. 나쁜 짓 하고 다음 다음에 도로 달라 그럴 수 있으면 법에서 불법을 뭐 해주는 거다? 보호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도로 달라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그 밑에 조문 나오죠? 그 밑에 조문 나오죠? 746조 뭐라고 돼 있어요? 불법 원인 급여. 불법 원인 급여가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니까. 끊어. 불법을 원인으로 해서 급여가 이루어진 거잖아. 불법을 원인으로 해서 준 거잖아. 나쁜 짓 해서 준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도로 달라 그러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한다, 못한다?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뭐라고 돼 있어요?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03조는요. 얘는 746조 본문이 적용돼서 이 103조는 뭐라 그랬어요? 둘 다 나쁜 놈이야. 둘 다 나쁜 놈이니까 서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한다 못한다? 못하는데 104조는 얘를 왜 폭리행위라 그러냐면 얘가 폭리자가 있어요. 그럼 맞은편에 있는 사람 누구예요? 궁박하셨잖아. 궁박자가 있잖아. 궁박자가 있고 폭리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름만 들어도 누가 나쁜 놈이에요? 폭리자가 나쁜 놈이잖아요. 얘가 수익자잖아. 불법의 원인이 누구한테만 있어요? 폭리자한테만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폭리자는 나쁜 놈이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면 돼야 안 돼? 안 되지만 궁박자는요, 그러하지 아니하잖아. 그러니까 궁박자는 뭐 할 수 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아세요? 지금은 일단 조문만 딱 보라고. 조문이 일단 기본이니까. 아세요? 그러니까 불법이 두 개가 있는 거죠. 불법이 뭐라고요?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거예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있다고요? 103조 반사회질서행위가 있고 104조 폭행행위가 있다고요. 그렇죠? 둘 다 불법인데 차이가 뭐예요? 103조는 둘 다 나쁜 놈이라니까. 그러니까 서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안 되는 거고 104조는요. 그래 폭리자만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궁박자는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요것만 하면 된다니까. 요것만 지금은.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가 법률행위 목적이죠. 그럼 좀 쉬었다가 이제 뭐 보면 돼요? 의사표시. 그렇죠? 의사표시. 좀 쉬었다 의사표시 봅시다.